중앙일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뭐 센트럴 서울안과 고객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 접속해 계시네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중앙헬스와 함께 만드는 유튜브 건강 라이브 눈 건강 클래스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 팀의 최재원 원장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녹내장 스텐트 수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이죠, 저희 중앙헬스와 그다음에 센트럴 서울안과 콜라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간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 정보들이라는 게 굉장히 요새는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뢰감 있는 의료진들이 가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미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의 황용훈 원장님께서 녹내장의 레이저 치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셨고 송민혜 원장님께서 황반변성의 항체 주사 치료에 대해서 두 차례 방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 이후에도 1월 중에는 각막 클리닉에서 김균영 원장님께서, 2월 중엔 또 망막 클리닉의 황종우 원장님께서, 3월 달에는 또 각막 클리닉 유가영 원장님께서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드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중앙헬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나서 라이브 영상 댓글란에 참여 완료라고 써주시고 자유로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의 내용은 뭐 눈 건강 관련 질문들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눈 치료를 받으면서 겪었던 경험담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라이브 종료 후에 20분을 추첨해서 오후 4시에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녹내장 전문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의 여러 분야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녹내장 수술,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녹내장 스텐트 수술 같은 것들입니다. 나름 이 부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국인 녹내장 전문의로서 최초로 국제 녹내장 수술학회 펠로우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녹내장 수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인증을 받는 절차인데요. 현재 전 세계의 녹내장 전문의들 중에서 68명만이 이 인증을 받았고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최초고 현재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인 녹내장 스텐트 수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녹내장 스텐트 수술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수술은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기 시작한 첨단 기술이고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녹내장 전문의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토픽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녹내장 스텐트 수술 관련 학술 모임들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강의를 맡고 하는데 작년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자, 이미 안과 강의를 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안과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녹내장 그리고 스텐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눈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 우리의 눈과 뇌에서 몇 번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먼저 외부의 물체의 빛은 카메라 조리개를 통해서 들어와서 렌즈에서 한번 꼭 굴절되고 필름에 초점이 맺히고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눈에서는 카메라 조리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홍채겠죠.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체,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망막입니다. 그리고 눈 안으로 들어온 신호를 머리로 전달하는 부분을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녹내장은 이 시신경이 파괴되는 병입니다.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병이 진행하지만 가끔은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시신경이 매우 창백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녹내장이 그렇게 손상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신경이 손상된 모습은 그 녹내장으로 인한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 시신경 가운데 있는 흰 부분, 여기 보면 하얀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시신경 유도 함몰 부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녹내장이 진행될수록 넓어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요 세 번째 사진처럼 시신경에 피가 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녹내장 손상 소견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면 보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시야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방치하게 되면은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벌써 두 분께서 들어오셔서 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한 하루님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상급병원 녹내장 1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시신경 비율이 38에서 21%까지 줄어들고 백내장 수술까지 앞두고 계십니다. 관리 및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 녹내장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조금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녹내장 수술할 때 이제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거, 목표로 하는 거는 어떤 정도의 목표 나압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의 시신경이 시야가 더 나빠지지 않는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더라도 우리 목표 안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주 절제술이든 젠 수술이든 에이스트림이든 마찬가지로 혹시나 이제 수술하고서 목표 안압에 잘 이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실제로 안압이 조금 더 추가적인 수술로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서 친절히 말씀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JU 엔지님께서 에이스트림 수술한 환자분, 그 에이스트림 얘기는 뒤쪽에 많이 나올 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어떤 그 케이스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환자 한 분께서 멀리 캐나다 토론토에서 찾아오셨습니다. 71세 남자분이셨고요. 11년 전에 녹내장 진단을 받고 계속 약물을 투약했으나 보이는 것이 갈수록 안 보이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몇 달 전에 오셨을 때 시력을 재어보니 좌는 왼쪽 시야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거 빼고는 거의 실명 상태셨고 우한도 한 31% 정도의 시야만 남아있었습니다. 시신경 들여다봤더니 양쪽 모두 광범위한 손상을 받아서 신경 전체가 매우 창백하게 보였는데 왼쪽은 그냥 보시기에도 오른쪽보다 요건 오른쪽이고요. 요건 왼쪽인데 훨씬 창백하죠. 안압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약을 쓰고 계셨지만은 오른쪽 안압은 27이었고 왼쪽 안압은 24 정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약물을 써서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지만 부족하죠. 우리 목표 안압에 이르지 못하면은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혈압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고혈압 치료를 받는 분들 생각해 보셔도 돼요. 자,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만들어야 되는 혈압은 120에 80 정도 유지해야 되죠. 근데 약 하나를 써도 150에 100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다시 내과 선생님하고 상담하고서 약물을 추가하든지 혹은 다른 시술을 받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녹내장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약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내장을 잘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완전히 오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좀 중기 이후에 진행된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충분한 안압 하강을 이루지 못하면 녹내장은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분은 약물 치료는 했었고요. 레이저는 제가 보니까 먹힐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진행된 녹내장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부터 해서 안압을 떨어뜨리긴 하지만은 충분히 떨어뜨리지 못한 경우라면은 괜히 또 시간만 끌다가 얼마 안 남아 있는 시신경을 또 나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됐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최신 녹내장 스텐트 수술 기술인 에이스트림 스텐트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수술을 택하기로 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녹내장성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술 후 안압이 낮게 나올 수 있는 수술을 택하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문제인데요. 이분은 한쪽은 왼쪽은 거의 실명 상태였지만 오른쪽 역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명하지 않은 눈을 수술할 때 수술 합병증이 가능한 적은 거, 수술에서 안압은 떨어졌는데 안 보이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이 어떤 것일까 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아마 수술 경험이 많으신 녹내장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정도 옵션을 말씀하실 거예요.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 중에서는 섬유주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녹내장 스텐트 수술 중에서는 뭐 젠 스텐트 그리고 에이스트림 스텐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에이스트림 스텐트 수술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고 이분은 그래서 양안 모두 에이스트림 녹내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수술 과정과 경과는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조금 이론적인 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로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녹내장 스텐트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표는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지난 5년간 어떤 녹내장 수술들이 시행되어 왔는지를 조사한 표입니다. 저희 병원은 국내에 도입된 거의 대부분 종류의 녹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건수를 보니까 360건 정도 녹내장 수술을 시행했는데 뭐 물론 레이저 수술을 빼고입니다. 네, 수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요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위에 섬유주 절제술 그리고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 방법들입니다. 섬유주 절제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년 이상 되었고요. 뭐 아메드 밸브 삽입술 같은 경우도 뭐 3, 40년 이상 된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젠 스텐트 수술과 아이 스텐트 수술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2023년까지 시행되어 온 대부분의 종류의 녹내장 스텐트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자세하게 보면은 좀 재미있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 아이 스텐트 수술은 20, 56, 91, 92 이렇게 점점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 젠 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1년에 77건, 그다음에 72건, 그다음에 30건 이후에는 좀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통적인 수술이라서 그 사이에 관심을 좀 덜 받았던 섬유주 절제술과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 작년에 좀 다소 2023년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녹내장 스텐트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볼 때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새로운 기술을 볼 때는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은 그럼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가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전통적 녹내장 수술인 섬유주 절제술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메드 밸브 삽입술로 대표되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들은 강점과 약점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강점은 안압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압 하강이 오래 유지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 굉장히 긴 기간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이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을 현재까지의 입증된 자료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점도 있어요. 약점은 굉장히 좀 넓게 째야 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넓어서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수술 관련 합병증의 빈도 그리고 수술 관련 합병증 중에서도 그 뭐라고 할까 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의 빈도가 좀 높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수술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2005년부터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부터 녹내장 수술을 시작했는데
그때 섬유질 절제술을 했던 거와 지금 섬유질 절제술을 하는 것 결과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누구나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내는 수술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전통적인 수술은 약점이 다소 있는 편입니다. 자, 질문 조금 왔습니다. 저기 올라오는 거 나중에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씩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찌벤데일님께서 20대 중반 남자인데 2년 전에 녹내장 검사를 받아서 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 녹내장 의심증으로 아마 안과에 가셔서 뭐 시야 검사라든지 OCT 검사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정상이었지만 안압이 뭐 한 30 정도로 높았다. 그러면은 고안압증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6개월마다 가서 보셔야 되고요. 그냥 사진상에서 뭐 약간의 녹내장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냥 근시 때문에 그런 것처럼 판단이 됐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 조금 더 1년마다 본다든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판다님께서 혹시 녹내장 진단을 받아도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요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의사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녹내장 진단을 받았지만 뭐 시야 손상이 거의 없는 경우 혹은 뭐 주변부에만 조금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한 3, 4년 정도 안압도 안정화되고 시야가 안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그 시력 교정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경우는 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꾸로 안압이 굉장히 높은 녹내장이었고 중심 시야에도 손상이 있고 그다음에 경과 관찰 기간이 뭐 얼마 안 됐다, 만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고 나서 약을 넣었을 때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안압 녹내장 그런 것들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디초이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녹내장 수술은 초기에 하나 아니면 많이 진행된 뒤에 하나 수술 결과는 똑같나요? 이거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환자 한 분을 만났어요. 이 환자분은 주변부에만 조금 손상이 있어요. 그리고서 안압은 한 30 정도예요. 이분을 수술해서 안압을 15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아니라 좀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시야가 한 20%밖에 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안압은 똑같이 30이었습니다. 그럴 때 수술을 해서 15로 떨어뜨렸다. 이분은 말이죠. 안압을 15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녹내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자, 우리 녹내장은 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우리 망막신경절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죽는 병인데 이 세포들이 죽고 나면은 혼자서만 곱게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세포들이 죽을 때는 독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 독성 사이토카인들은 멀쩡한 옆에 있는 세포들에 영향을 미쳐서 옆에 있는 세포들도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우리 사과 상자 안에서 사과가 한 두세 개 썩었을 때는 요 두세 개 썩은 사과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다른 옆에 사과들에. 근데 사과 상자 안에 한 60개 정도가 썩었어요. 그러면 60개들이 이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독성 사이토카인의 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포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 질문부터는 제가 또 조금 얘기를 더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제가 전통적 녹내장 수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녹내장에서 웬 스텐트야? 그러기 위해선 다른 의학 분야에서는 스텐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장혈관이 막혀버리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치료의 그 스탠다드 프로토콜이죠. 아주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야 녹내장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엑스프레스 션트라고 하는 것, 아이 스텐트, 젠 스텐트, 에이스트림 스텐트.
국내에 들어왔었거나 혹은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4가지 종류의 스텐트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금부터 21년쯤 전이죠. 미국 알콘사에서 출시했던 엑스프레스 션트는 그 녹내장 스텐트 수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막 절편을 만들고 그 아래쪽으로 전방에서 물을 배출시켜서 공막 절편 아래로 배출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안압 잘 떨어진다고 처음에는 이제 좀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수술 결과의 재현성이 좀 떨어졌어요.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수술할 때 의사들마다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현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전방은 수술하고 무조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전방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심각 한압병증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녹내장 스텐트의 시초가 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2012년도에 글라코스사에서 아이스텐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스텐트의 길이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종류의 임플란트보다도 작습니다. 길이가 0.3mm밖에 되지 않아서 이 동전 위에 올려놔도 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고요. 뭐 현미경으로 봐도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기전이 굉장히 독특한데 요 스텐트는 이 전방과 그 눈의 앞부분에 이제 방수가 차 있는 부분이 있죠. 전방과 그다음에 이 방수가 임시로 저장되는 통로인 슐렘관을 티타늄 스텐트로 직접 연결하는 원리로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 그 젠 스텐트나 에이스트림 스텐트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엑스프레스 션트처럼 눈 밖으로 물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아이 스텐트 같은 경우는 여과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 또한 굉장히 명확합니다. 가장 큰 강점은 수술하고 나서 관리할 것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수술과 관련한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일부 환자에서 수술 후 직후에 미세한 출혈 같은 것들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다 회복이 되고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단점은 녹내장 스텐트이긴 하지만은 안압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슐렘관까지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렇지만 이 슐렘관 이후에 눈 바깥에 상공막 정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는 이 전방과 슐렘관을 교통시켰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녹내장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좀 병합 수술로 좀 보조적인 요법으로 앞으로의 안압 상승을 조금 낮추기 위한 그런 가능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주로 시술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백내장 수술과 병합하는 것으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단독으로도 시술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대부분 병합 수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다시 이제 결막하 스텐트가 등장했어요. 에브비사의 젠 스텐트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2018년도에부터 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저도 이 젠 스텐트가 들어왔을 때 초기 도입에 좀 많은 좀 관심과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텐트는 특징적으로 이제 콜라겐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재질이기 때문에 뭐 아까 뭐 스테인리스 스틸도 아니고 티타늄도 아니고 좀 생체 친화적이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섬유주 절제술과 비슷하게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인데요. 이 여과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방과 결막하 공간을 연결해야 되죠. 근데 이 초창기 젠 스텐트가 처음에 도입될 때 홍보할 때 이 수술의 굉장히 특장점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 안을 통해서 주사기를 집어넣고 이 결막 절개 없이 스텐트를 이렇게 쑥 밀어 넣으면은 눈 안으로 이제 결막 밑으로 스텐트가 들어가서 여과포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들어올 때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동양인들은 이제 약도 많이 쓴 분들도 많고 눈이 굉장히 작은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거 쓴 분들은 눈이 뒤쪽으로 쑥 꺼지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할 때는 눈 안으로 삽입되는 것으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실제로 수술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수술이 너무 복잡하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 많은 의사들에서 최근에는 결막을 절개하고 바깥에서 삽입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젠 스텐트의 강점은
여과포를 만들기 때문에 안압이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 아이스텐트 수술에 비해서는 더 낮게 떨어져요. 약점은 젠스텐트 자체의 구경이 너무 작아요. 45 마이크론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동물성 콜라겐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저한압이 잘 안 오는 장점은 있지만은 거꾸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히거나 혹은 이제 여과포가 좀 내려앉아 가지고 뭐 2차로 니들링을 한다든지 혹은 재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아까 제가 점 통계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런 그 수술 개수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요거는 뭐 저희 병원 아까 통계를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병원 말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비슷한 추세인 것 같아요. 가끔 다른 나라 쌤들하고 컨퍼런스 같은 데서 얘기를 나눠보면 같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이 또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해결해 보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천재신님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포도막염으로 인한 녹내장 환자는 백내장 수술 시 예후가 안 좋나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자, 이게 포도막염은 조금 복잡한 병이죠. 포도막염은 일단 대표적인 고환압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포도막염으로 인한 녹내장이 있었다고 하면은 일단 그 녹내장 때문에 시신경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녹내장으로 인한 손상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 질문. 그 시연씨 유주님께서 할아버지께서 녹내장 판정을 받으셨는데 유전성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녹내장이 있으시고 아빠는 녹내장이 있지 않지만 유전적인 건 또 한 대 걸러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다면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녹내장의 유전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성 유전, 열성 유전 그런 타입의 녹내장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선천성 녹내장 중에 그런 게 일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어서 일반적인 얘기만 드리면 우리 녹내장의 유전 형태는 그 다인자성 유전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요소가 있으면 자녀분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뭐 아버지가 있다고 아들이 무조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가족력은 녹내장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친지 1차 친지들 있죠.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녹내장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요분들은 반드시 녹내장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녹내장 검사는 요새는 시야 검사기라든지 OCT 검사, 그다음에 안구 안저 촬영기 같은 것들 거의 대부분의 안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큰 병원을 꼭 찾아가실 필요 없고요. 근처에서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올려주세요. 레이저를 받았는데도 수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에서 해결이 되면은 수술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녹내장 수술을 하는 거라서 이건 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녹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 요건 뒤쪽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젠에 비해서 에이스트림의 안압 하강 효과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뒤쪽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젠에 대해서 나머지 이야기들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젠 스텐트 수술은 초기에 도입될 때는 의사들이 굉장히 핑크빛 판타지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초기에 수술했던 환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환자들을 보면서 또 여러 논문들에서 이제 보고하는 결과가 또 유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수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된 부분도 있어요. 자, 요 논문은 이제 작년에 젠 스텐트 수술의 5년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단일 기관에서 시행한 전향적 연구였고 17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80명이 5년 동안 경과 관찰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수술 성공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완전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녹내장 안약을 하나도 안 쓰고서 어느 정도 이하로 안압이 유지되는 거를 얘기해요. 완전 성공은 33.5%였고 질적 성공, 녹내장 약을 다시 쓰게 되었지만 어쨌든 안압이 유지되는 거 44.7%였고, 자, 수술 실패는 뭐냐면은
2차 수술로 대부분의 경우 2차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차적으로 다른 녹내장 수술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런 경우가 5명 중에 1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여과포의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니들링을 하는데 한 2명 중에서 1명은 계속 니들링을 반복했던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우리 의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도 비슷한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 데이터가 나오면서 약간은 그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젠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입할 때 그 눈 안으로 집어넣고 절개 없이 집어넣고 그래서 판타스틱하게 좀 이렇게 보여줬었지만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약간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물주머니 모양을 좀 크게 못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스텐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소 침습 여과포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블랩 서저리. 블랩이라는 단어를 가끔 들으시게 될 텐데 블랩은 눈 밖에 만들어지는 결막 밑에 물이 고이는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유주 절제술이 여태까지 개발된 녹내장 수술 중에서 안압하강 효과는 단연 탁월합니다. 아직까지 섬유주 절제술보다 안압하강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는 수술은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섬유주 절제술의 기전을 좀 이렇게 응용을 하되 이렇게 막 공막 절개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홍채 절개하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단축해서 수술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 과정을 스텐트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등장한 스텐트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프리저 플로우 마이크로 션트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산텐사에서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 사실은 요거를 이제 아직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차에 국내 의료진들의 10년 이상에 걸친 순수 연구와 그다음에 또 임상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트사에서 에이스트림 스텐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자, 이 에이스트림 스텐트에 대해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녹내장 전문의 선생님들 굉장히 출시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녹내장 학계의 이제 굉장히 이제 원로이신 삼성 서울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지금은 김한과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보고 계시는 우리 안병원 교수님께서 그 전신 그 프로토타입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10여 년 이상 계속 그 동물 실험부터 이제 논문들까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품 출시한 것까지 해서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있는 스텐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들한테 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상환압 녹내장이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들에서 한 80%쯤 되거든요. 근데 이 정상환압 녹내장 환자들은 정상환압 녹내장 환자들조차도 안압을 더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녹내장이 나빠질 때는 굉장히 낮은 안압이 필요한데 사실은 뭐라고 할까? 섬유주 절제술 말고는 아주 시원찮은 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아직은 초기 결과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임상 양상으로 봤을 때 젠스텐트보다는 훨씬 나은 이제 안압 결과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유심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압하강 효율성을 좀 많이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수술 건수가 아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병원들에서 찾고 있다고 들었고요. 자, 좀 아까 보여드렸던 스텐트들 사이에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스트림 스텐트는 길이는 6mm고요. 차이가 아까 젠 스텐트는 구경이 45 마이크론인데 에이스트림 스텐트는 100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구경이 넓기 때문에 안압이 확 떨어져서 저안압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텐트 안에 안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둔 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저안압은 효율적으로 막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안압이 올라갔을 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수술 영상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일반인들 보기에 좀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수술 영상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 팀에서 운영하는 녹내장 TV에 들어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 링크를 지금 댓글창에다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좀
전문의용 자료예요. 실제 수술 영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예민하신 분들은 다소 거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녹내장 TV를 검색해서 들어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A스트림 수술하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캐나다에서 오신 분 환자분의 한쪽 눈을 수술하고 난 상태입니다. 이 2달이 지났음에도 이 여과포라고 하는 게 이제 눈 윗부분에 이제 흰자죠. 여기에 이제 일로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옆에 단층 검사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스텐트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고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압도 27이었는데 17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이제 초반에는 안압이 뭐 4, 5 나오다가 한 2달 지나면서 한 17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안압 조절용 심지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안압 조절용 심지를 제거하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의사들한테는 더 편한데, 왜냐하면 이때 이제 섬유주 절제술이나 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가면 니들링이라고 해서 바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그 정리를 해가면서 좀 이렇게 좀 복잡하고 가끔 좀 피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시술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대신할 수 있는 그 심지의 제거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심지 제거를 너무 빨리 하면 저안압이 올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과포와 안압 상태를 보면서 녹내 수술 전문의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심지를 제거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심지를 잡아서 포셉으로 빼면 됩니다. 이러면 끝났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심지를 제거하고 나서는 여과포는 더 커졌고, 그다음에 수술 전에 이제 17mm 머큐리였던 안압은 심지 제거하고 30분 있다가 7mm 머큐리까지 잘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반대편 눈 역시 그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두 눈 다 10대 초반으로 매우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A스트림 수술의 경우에는 등장한 지 그렇게 아주 오래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 22일 날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한국 녹내장학회에서 그 A스트림 수술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임상 결과를 얻는 법에 대해서 저희 강의를 했었고요. 수술 기법적인 면에서 분석을 했고 국내외 녹내장 전문의 선생님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독자분도 거의 8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봅시다. 해피님 질문이 다음이죠. 네, 좋습니다. 안압 수치가 높은데 약물로 먼저 안압 수치를 조절하고 몇 년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스텐트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스텐트 수술을 진행한 이후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자, 제가 오늘 스텐트 수술 강의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녹내장은 우리가 목표 안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한 가지로 목표 안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약물 한 가지를 사용하면서 시야나 신경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변화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 맞고요. 한 개가 아니면은 뭐 2개, 안 되면 뭐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체에 최소한의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뭐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 주셨던 것처럼 녹내장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안압을 떨어뜨려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스텐트 수술 혹은 뭐 기존의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의 상태와 녹내장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료를 보고 계신 녹내장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한쿠카님께서 종합검진에서 안압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녹내장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안압 수치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안압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 수술 이후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자, 그 안압만 높게 나왔다. 뭐 아직은 녹내장이 안 온 분 같습니다. 그냥 고안압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안압증이 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 외래에서 지금 요새 사실 건강검진철인데 이때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녹내장 시야 손상이나 신경 손상은 없는데 안압만 높은 경우에 그때 각막 두께를 재보면은 각막 두께가 두꺼운 분들이 있습니다. 각막이라는 거는 우리 눈앞에 있는 까만 투명한 그 유리창인데요. 거기에 두께가 보통 한 520에서 5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있는 것처럼 각막이 두꺼운 사람이 얇은 사람이 있어요.
각막이 두꺼운 사람들은 공기안압계로 안압을 재면 안압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꾸로 각막이 굉장히 얇고 안압이 높다,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좀 그 위험군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제가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약물 혹은 요새는 뭐 SLT라고 하는 레이저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뭐 아주 안압이 높은, 처음에 왔을 때 안압이 뭐 3, 40대는 포도막염 녹내장, 뭐 폐쇄각 녹내장, 신생혈관 녹내장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약물과 레이저 치료부터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 이후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고 나서 스텐트 삽입 수술뿐만이 아니라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삽입술 같은 모든 종류의 녹내장 수술들은 수술로 인해서 백내장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녹내장은 몇 살부터 발병 위험이 높아지나요? 안압 검사 받으면 바로 진단이 되나요? 녹내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인용 녹내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사춘기 정도 때부터 안압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10대 후반의 녹내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연소성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40살 정도가 되면서부터 우리 눈 안에서 눈 안에 있는 물인 방수를 눈 밖으로 배출하는 부분인 섬유주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안압이 올라가면서 녹내장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압 검사를 받으면 바로 진단되나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압이 높지 않은 녹내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80%의 녹내장이 안압이 높지 않은 녹내장들이에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하는 건강 검진 중에서 시력과 안압만을 체크하는 검진을 받고 계시다면은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안저 검사, 뭐 사진 한 번만 찍어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의사 한 번만 들여다보면은 의심증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진 항목에 사진을 찍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없다고 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안과를 반드시 가서 혹시나 녹내장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숙님께서 이제 녹내장을 수술하고 나면 시력이 덜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 에이스트림은 정보가 많이 없어 시력 예후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지금부터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오늘 어차피 뭐 젠이나 아이스텐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녹내장 학회의 여러 전문의 선생님께서 많이 다루어 주셔가지고 뭐 정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뭐 덜 중요하다 그래서 덜 다루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이스트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이스트림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에이스트림 수술의 적응증과 효과, 이거는 조문식님 질문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적응증은 사실은 젠 스텐트 수술보다는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의 직경이 넓기 때문입니다. 젠 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관의 직경이 한 45 마이크론 정도라서 수술 후 물이 빠져나간 양이 쫄쫄쫄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술 후 저안압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이스트림 스텐트 수술은 100 마이크론 정도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 더 많이 빠져나요. 물론 심지라는 게 채우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양으로 그런 속도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정도로 속도로 빠져나가진 않지만 수술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이 조금 어긋나는 경우는 저안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과정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워낙에 고령이라든지 혹은 이제 고혈압, 당뇨 혹은 이제 심각한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는 안압이 뚝 떨어질 때 눈 뒤쪽에 맥락막 쪽 좀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적응증은 이제 그 안압을 충분히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포도막염 녹내장이나 혹은 이제 뭐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케이스를 해보긴 했는데 뭐 기존의 섬유주 절제술 같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그 효과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섬유절제술보다는 수술이 조금 간단하고, 예, 하지만 이 수술 방법은 이제 아직은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제한점에 해당하고요. 적은 부작용, 저희가 이제 에이스트림 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전방이 이렇게 막 확 무너지는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80 케이스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고요. 다만 초기에 이제 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망막 뒤쪽에 맥락막이 좀 붓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대개는 이제 한 달 지나기 전에 뭐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요. 수술 중에 이제 일정한 양을 빼내는 게 이제 장점이겠죠. 아까 그 섬유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자 의사마다 다 달라요. 할 때도 이렇게 막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칼로 이렇게 막 곡막을 절개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 똑같은 의사가 할 때도 뭐라 할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곡막 두께도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그 약간 질긴 정도 같은 것도 틀리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틀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 한계도 있어요.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눈 앞쪽에 그러니까 눈이 검은 자가 있고 그 위에 여과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결막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젠 수술이나 뭐 섬유절제술을 받았던 경우라든지 혹은 이제 워낙에 고령이라서 그 좀 이렇게 눈 안에 테논낭 같은 것이 제대로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 수술이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수술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수술 전후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은 섬유절제술과 거의 비슷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녹내장 약 잘 써야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안압약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지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누가 호잉님께서 심지가 빠질 위험이나 감염 위험은 없나요? 이거 물어보셨는데 아마 뭐 수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감염 위험은 사실은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요거는 오늘은 이제 뭐 일반인 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수술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녹내장 TV에 가셔서 수술 영상을 보시면은 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해석이 난감하시겠지만은 감염 위험은 매우 적거나 혹은 뭐 다른 수술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가 빠질 위험 같은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관리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심지라는 게 빠지면은 좀 초반에 전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심하게 문지른다든지 막 심하게 이렇게 깜빡인다든지 잘 때 눌린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어차피 저희가 뭐 젠 스텐트 수술이나 섬유절제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안압과 여과포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에이스트림 수술의 장점은 아까 뭐 심지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나서 빼버리면은 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안압이 좀 그 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또 하나 저기 질문에 좀 볼까 위에 질문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녹내장은 수술하고 나면 시력이 덜 보이게 된다고 하는데 에이스트림은 정보가 많이 없어 시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마 에이스트림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저기 그 영국에서 발행하는 모 학술지에 SCI 학술지에 저희 논문이 리비전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사실 녹내장 수술은 말이죠. 뭐 젠 스텐트 수술을 포함해서 모든 수술은 수술 직후에는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 보통 한 달 정도 되었을 때는 그 뭐 에이스트림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하기 전 시력으로 뭐 많은 케이스에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섬유절제술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제가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너무 학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에이스트림과 젠과 에이스트림의 환자군 기준이 다를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오늘 에이스트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냐?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한 스텐트를 아까 눈 안으로 해서 삽입하는 경우에 뭐 잘만 되면은 사실은 눈 표면에 트라우마를 거의 만들지 않고서 안압을 잘 떨어뜨릴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한 스텐트 수술은 안압 하강 폭이, 특히 초반에 안압이 떨어져서 뭐 맥락막 부종이나 그런 거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제가 케이스를 세보지 않았지만 400-500 케이스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빠르게 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뭐 조금만 안압을 떨어뜨려도 되는 초기나 혹은 뭐 중기 이전의 녹내장 같은 경우는 제한 스텐트 수술이 여전히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에이스트림 스텐트 수술은 조금 더 중한 환자들이죠. 안압을 좀 더 큰 폭으로 떨어뜨려야만 이 환자의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라면은 에이스트림 수술이나 혹은 전통적인 수술 중에서 섬유주 절제술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지가 빠질 위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주시겠어요? 예. 저 수술에 대한 병원 선택, 뭐 수술 시 선택 기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녹내장 수술이 안과 수술 중에서 녹내장 전문의들이 사실은 안과 의사들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저희 안과 의사들이 아마 우리나라 한 5,000명 정도 될 텐데요. 저희 녹내장학회가 올해 11월달에 신입 회원 받아서 298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젊은 회원분들도 있고 이제 또 연세가 이제 있으신 회원분들도 있고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여건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수술이나 혹은 뭐 수술 안 하시는 녹내장학회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할 수 있는 수술이나 혹은 종류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을 수술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우리 녹내장학회 회원들이라면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 경우에 수술 시 병원이나 원장님을 선택할 때라기보다는 일단 녹내장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병원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한국 녹내장학회 소속 전문의들을 찾으셔서, 그거는 찾기는 쉽습니다. 저희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포털에서 한국 녹내장학회를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사 찾기, 병원 찾기 하면은 그 해당 행정구역별로 있는 녹내장학회 소속 전문의 쌤들이 보입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또 저희끼리는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누가 어떤 수술을 잘하고 뭐 누가 어떤 수술을 뭐 또 좀 더 선호하고 뭐 그런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녹내장학회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이제 수술을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뭐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 어떤 안과 질환보다도 잘 질환에 대한 분야보다도 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족 중 녹내장 수술 앞두고 계신 분,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주의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과포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곽진우님,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이건 질문이 제가 한 2시간쯤 강의를 해야 될 분량이긴 한데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을 원발성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발성 개방각 녹내장 혹은 정상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에 이게 2차적으로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차적으로 유발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 포도막염 혹은 뭐 당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2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치료하면은 녹내장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유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경로 어딘가가 탈이 났겠죠. 섬유주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눈 안에 물을 채우고 있는 방수라고 하는 큰 저장소와 이제 밖에 있는 임시 저장소인 슐렘관을 사이를 막고 있는 수세미 같은 부분인데요. 거기가 막힌 경우는 거기를 뚫어주는 SLT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아이스텐트를 꽂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가 막힌 경우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유주 절제술로 큰 통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젠 스텐트 혹은 뭐 에이스트림 스텐트 수술 같은 것들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녹내장 스텐트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증 녹내장 중에서 녹내장 수술을 여러 번 받으신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환자 한 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섬유절제술을 2번을 받았고 그다음에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도 2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쪽 결막 그다음에 아래쪽 결막 전부 다 뭐 다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종류의 뭐 젠이나 젠이나 에이스트림 혹은 섬유절제술 같이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네이처 계열 학술지인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데 저희 황영훈 원장님께서 일저자로 논문을 발표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수술을 여러 번 받았던 경우에 난치성 녹내장에서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이다는 거 발표한 적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스텐트 수술을 받으려고 찾아오셨지만은 못하고 그런 좀 2차적인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무리까지 갈게요. 자, 아까 누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게 새로운 방법이면 아직 자료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들어오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하냐면은 어떤 그 백그라운드 없이 백그라운드라는 게 동물 실험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특히 국내에서 어떤 자료 같은 것들 없이 굉장히 이제 막 마케팅 컨셉으로 무장하고 달려드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뭐 꼭 녹내장 말고 뭐 백내장 인공수정체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일단 의심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동물 실험 같은 것들이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논문으로 프레스되지 않았다면은 일단은 저게 진짜일까부터 의심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에이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제품이 출시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한국 녹내장 학회에서 뭐 가장 존경받는 수술 분야의 원로이신 김한과 병원에 계신 안병원 교수님께서 워낙에 오래 전부터 그 꼼꼼한 연구와 뭐 개발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마련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임상 결과 논문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제품 개발 그리고 개발 후에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뭐 자문을 받아서 계속 디테일을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보다도 가능성이 조금 높고 뭐 현재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굉장히 글로벌 쪽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스트림 스텐트 수술에 대한 뭐 개인적인 솔직한 의견은 현재 제가 이제 뭐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임상적인 경험을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류한 바로는 뭐 섬유주 절제술과 뭐 젠 스텐트 수술의 뭐 장점을 좀 더한 방법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강은 효율적으로 유지가 되면서도 안전성도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이 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제 뭐 사실 세 번째 부분 이게 수술 난이도가 뭐 아이스텐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또 요새 뭐 몇 가지 수술들 중에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녹내장 수술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섬유주 절제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스텐트에 대한 이해만 돼서는 수술이 잘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처 치유 반응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 눈 안에 이제 그 여과포가 어떤 모양으로 생길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수술 중에 저희가 마이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유착 방지 물질을 쓰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면적으로 어떤 재료로 몇 분을 사용할 것인지 또 아까 뭐 디테일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그 립코드 그 심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고정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염도 가능성도 줄일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결과가 좀 의사들에 따라서 아직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컨센서스와 미팅과 뭐 자료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하게 가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막 그 K-팝 K 드라마가 되게 인기인데요. 뭐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스텐트를 보면서 느낀 것이 아까 아이스텐트는 미국 회사 제품이거든요. 글라코스사. 그다음에 젠 같은 경우는 원래는 호주 회사 제품이에요. 그리고 산텐 일본 기업에서 출신했지만 프리저플로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에 있는
기업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진 각국들에서 녹내장과 관련한 스텐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녹내장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이나 어쨌든 수술 기법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꽤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스텐트가 없었을까? 그랬는데 그런 시점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니드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지만은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어서 K 스텐트로서 좀 성공하기를 좀 바라보고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그 단점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오거스트 로댕 요이라고 하는 조각가죠. 우리가 더 심플해질수록 우리는 좀 더 완전해질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네요. 자, 우리 질문들이 조금 몇 개 더 있어서 그것만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환자분들한테 받은 질문도 몇 가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 녹내장 환자도 백내장 수술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때 백내장 수술할 때 판단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녹내장 환자인데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된다면은 백내장 수술만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녹내장 수술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 병합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죠. 그다음에 니들링 호잉님께서 니들링 마사지 모두 병원에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는 후속 조치인가요? 자, 여기 이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들링은 의사가 직접 하는 시술이에요. 외래에서 할 수도 있고 수술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의사가 직접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의사의 판단 하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맞고요.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그 역압포 쪽으로 물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눈을 눌러주는 건데 이거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병원에서 의사한테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서 해야 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자, TH 정님께서 수술 후에 다시 레이저를 하거나 안약을 점안할 수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아까 수술 성공률에서 보여드렸던 그 질적 성공, 퀄리파이드 석세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수술을 했지만 다시 안압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안약을 넣거나 그 레이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들은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환자들한테서 이제 제 진료실에서 뭐 혹은 이제 저 의사들한테 컨퍼런스에서 듣는 흔한 질문들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녹내장 스텐트 수술이 보편화되면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에 설 자리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론 저기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유출 장치의 많은 부분을 뭐 조금 더 최신 장비들이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섬유주 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여과포 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물을 보내야만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하는 바는 이런 뭐 좀 간단하고 이제 뭐 좀 더 결과가 좋은 수술들이 많아지면서 이 전통적인 수술은 사실은 배우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경험이 많은 쌤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이제 또 연세가 드시면서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조금씩 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어떤 녹내장 스텐트 수술이 안압을 가장 잘 떨어뜨릴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가요? 이런 관점에서 아이 스텐트, 젠 스텐트, 에이스트림 스텐트의 역할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주세요. 안압이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압이 가장 잘 떨어지는 수술은 뭐 저희 임상 결과나 경험상으로는 에이스트림 스텐트 수술이 가장 잘 떨어지고 그 다음이 젠 스텐트 수술, 그 다음이 아이 스텐트 수술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녹내장일수록 뭐 에이스트림 수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도나 중등도의 녹내장인 경우는 젠 스텐트나 아이 스텐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성 부분은 반대인데 뭐 안압이 그 녹내장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의 대부분은 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안압이 안 떨어지는 수술일수록 안전성은 높습니다. 아이 스텐트는 뭐 거의 문제 생길 게 없고요. 젠 스텐트도 문제가 생길 부분은 적습니다. 에이스트림 같은 경우는 제품의 디자인 자체는 안전성을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의사들의 시술 방법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내장 스텐트 수술 이후 회복 기간과 관리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이것은 이제 제가 아이 스텐트와 젠 스텐트 그다음에 에이스템 스텐트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 스텐트 같은 경우는 눈 바깥으로는 상처를 만드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과포를 안 만들기 때문이죠. 전방에서 슐랭관까지만 뚫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스텐트가 뭐 0.3mm고 뭐 문질러도 안 떨어집니다. 뭐 처음에 잘만 집어넣었으면은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전방과 슐렘관을 개통을 하는데 그때 안압이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눈 밖에 있는 피가 안으로 좀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미세한 출혈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며칠 정도는 좀 과도한 활동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삼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가 보통 백내장 수술과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 비슷한 관리를 하게 되고 아이스텐트의 경우는 안압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스터디 결과를 보면은 직후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은 한 달이나 어떤 논문에는 뭐 3달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스텐트 수술을 했을 때는 보통은 안약 녹내장 쓰던 녹내장 약은 그대로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안압 추이를 봐서 뭐 좀 감소할 수 있으면 감량은 보통 한 달 이후에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반대로 젠 스텐트나 아이 스텐트는 이제 눈 안에서 밖으로 물을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압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초반에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를 이미 만들어놨는데 기존에 쓰던 녹내장 약을 쓰면은 너무 떨어져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밖으로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쓰던 녹내장 약들은 중단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관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아까 비비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벌써 1시 6분이 지나가네요. 굉장히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도 많았고 뭐 좀 그런데 보니까 아까 뭐 1,000명 이상이 상당 기간 들어주셨고요. 또 아직도 한 800명 이상 좀 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녹내장 진료의 수준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특히 근시와 녹내장의 관계라든지 녹내장의 이제 병인론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에 이미 올라와 있고요. 또 수술적인 분야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을 매우 급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그 녹내장 진료에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분입니다. 이분 캐나다에서 오셔서 그 에이스템 수술 받은 환자분인데 지난주에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 마치고 마지막 진료를 보던 날에 그 함께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환자분께서 해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그 의사가 약만 사용하면서 녹내장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것만 계속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녹내장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안압이 좀 조절되고 나서야 눈이 좀 편해지고 나빠지지 않는 거를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이 말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약을 써도 나빠지는 녹내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나는 녹내장 수술은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고요. 요거는 녹내장의 치료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녹내장 정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목표 안압도 다르게 가야 되고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효과가 적거나 없을 때 혹은 특수한 녹내장은 수술적인 방법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은 전통적인 방법, 최신 녹내장 스텐트 수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거를 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운영하는 녹내장 TV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저희가 170개 이상의 녹내장 관련 비디오들을 올려놨고요. 들어가셔서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녹내장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거기 때문에 모두 들어가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